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274편 행동파 무인의 상징 이의민의 최후. 명종 17년 7월 정삼품 벼슬인 추밀원 부사 조원정과 원로문신 문국겸 사이에 권력 다툼이 벌어집니다. 문국겸이 국왕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를 올렸던 것이 싸움의 발단이 됩니다. 대왕 폐하, 추밀원 부사 조원정이 중서성의 공회전에 대한 토지세를 착복하였으니 그 죄를 엄히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짐이 알아서 처결을 할 것이니 물러가도록 하시오. 문국겸이 수차에 걸쳐 조원정의 비행을 간하였는데도 명종은 미적거리기만 합니다. 조원정의 세 아들 조영식, 조영적, 조응윤과 조원정의 사위 이주 등이 명종의 측근에 포진해 있었기 때문에 문국겸의 간언이 좀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대왕 폐하, 신이 무릇 5번이나 소를 올렸는데도 죄인 조원정에게 아무런 벌도 내리지 않으시니 어찌 이럴 수가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문국겸이 또 한 번 상소를 하고서야 명종은 조원정을 공부상서로 좌천시켰다가 치사하게 합니다. 치사란 연로한 사람이 관직을 그만두고 은퇴하는 것을 일컫습니다. 문국겸의 탄핵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고위 무인들의 협의체인 중방으로 가서 조원정의 아들과 사위를 명종의 측근에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조원정의 세 아들과 사위가 폐하의 측근으로 있으면서 탐욕과 포악함이 날로 심해지고 있으니 이들을 반드시 중방에서 문제 삼아야 할 것이요. 이렇게 해서 조원정의 세 아들과 사위는 쫓겨나게 되는데 바로 이 일 때문에 조정 내부에서 한바탕 반란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 반란을 소개하기 전에 조원정이 어떤 인물인지 잠시 살펴보고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조원정의 아버지는 옥을 다루는 노동자, 즉 옥공이었고 어머니는 관가의 기생이었습니다. 신분상 7품 이상 진급을 못할 처지였는데 무신난 때 이의방을 도운 공으로 낭장으로, 거기에서 다시 장군으로 벼락 출세를 한 인물입니다. 고려사 열전편 조원정전에는 그의 탐욕과 포악성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원정은 본래 겁이 많고 욕심쟁이였으며 포악했다. 그가 일찍이 장작주부인 이장동에게 자신의 말에게 먹일 건초를 달라고 청하였는데 이장동이 그를 질타하였다. 그대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전답을 빼앗아서 돈도 곡식도 잔뜩 쌓아두고서 그래도 부족하여 나라의 물품을 요구하다니 어찌 그리도 욕심이 끝이 없는가? 그러자 조원정은 중방에 암시를 주어서 다른 일을 꼬투리 삼아 논죄하는 상서를 올려서는 이장동을 결국 남방으로 귀양 보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아들을 동궁을 지키는 경비 장교인 견룡지우 자리에 앉히려다가 명종이 이미 다른 사람을 임명했다는 말을 듣고 어명을 전하러 온 중관에게 한바탕 욕지거리를 하는 등 안하무인격인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조원정은 무신난 때 문신들을 척살하는 데 앞장섰다가 출세한 이른바 행동파 무인의 전형이라 할 만한데, 그러한 그가 문국겸의 탄핵으로 옷을 벗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가 의종을 직접 살해한 이의민이 권력자로 군림하고 있던 무인 집권기고 조원정 역시 무신난 때 맹활약을 했던 대표적인 무인인데, 문관 출신이었던 문국겸이 추상 같은 상소를 올려서 결국 조원정을 내치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요?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문국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의종대 과거급제라는데 굉장히 힘들게 급제를 하죠. 5번이나 시험을 보면서까지 그 과거급제에 굉장히 목을 맸던
그런 인물인데요. 아마 당시에 그 문신 세력의 뭐 대표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동시에 어떤 이야기하고 관련이 되냐면 고려 시대 의종대까지 살아남았던 정통 귀족 세력하고도 일정하게 사실 연관이 있다라고 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무신들이 그 통치를 하고는 있지만 이들은 국가를 전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굉장히 부족한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굉장히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자기들과 협조적인 뭐 정통 귀족 내지는 문신들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약간의 그 지분을 내줄 필요가 있는 것들이죠. 단순하게 말하자면 중하급 무인들이 무신난으로 권력을 거머쥐게는 됐으나 그들에겐 학식도 없고 국가를 경영할 능력도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충해 줄 만한 정통 귀족 출신의 문신의 협조가 필요했고, 문극겸이 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문극겸은 문관 출신이었지만 무인들의 천하에서도 일정 지분을 가지고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건 그렇고 문극겸이 조원정을 탄핵했던 이 사건의 여파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어느 날 새벽 도적 70여 명이 나타나 궁궐의 담장을 뛰어넘어 수창궁으로 들이닥쳤다. 닥치는 대로 죽여라! 도적들은 추밀사 양익경, 내신왕중 이규와 이찬 등을 죽였으며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을 살상하였다. 그들은 내시원으로 몰려가서 촛불을 비추고는 보이는 사람마다 쳐서 죽였다. 드디어 그들은 왕의 처소에 이르러 소리쳤다. 대왕 폐하! 고향문과 중백이 지금 마긴들을 제거하였사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마땅히 사직을 포기할 것이옵니다. 뭐라 하였느냐? 너희들의 우두머리가 누구더냐? 재상 두경승과 급사중 문적 등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사옵니다. 도적들이 거짓으로 그렇게 말하였다. 좌승선 권절평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치러 나오자 도적들은 두려워서 서문으로 달아나 버렸다. 머리를 깎은 거짓 차림의 수상한 사람을 체포하였다. 그를 옥에 가두고 문초하니 조원정이 문극겸을 원망하여 성린, 석풍, 석부, 주적 등과 모의를 해서 그들의 가신인 고명문, 임춘간, 준백 등을 보내 난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궁궐담을 넘어 난동을 피웠던 무리 30여 명과 그들을 배후 조종한 조원정 등 10여 명이 참수를 당함으로써 이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1년 뒤인 이듬해 9월 원로 문신 문극겸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무인들이 권력을 전행하던 시기에 문관 출신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나름의 입지를 구축해서 활동을 해온 독특한 인물이었습니다. 부산대 김기섭 교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문신 관료로서 문인층들과 굉장히 밀접한 유대 관계를 쭉 형성해 온데 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무인층에서도 문신 세력 가운데서도 자기와 상통할 수 있는 인물들을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일 필요도 있는 것이고, 문극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든가 재주로 보아서 그를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하나의 어떤 그 정책 입안자 내지는 소위 정치의 어떤 동반자로서 이제 같이 가기를 사실 원했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극겸 역시 이제 그런 곳에 이제 편성을 해서 나름대로 자기의 입지를 쭉 구축해 나갔지 않았을까. 무신난이 일어난 지도 언 20년이 지난 서기 1191년 2월에 지 문화성사 백임지가 죽었다. 그는 농민 출신으로서 처자를 이끌고 서울에 와서 뗄나무를 해서 지고 다니며 곡식을 사서 생활하였는데 의종이 그를 선발하여 내순검군으로 충원하였다. 무신난 때 무인들이 세력을 얻게 되자 승진을 거듭하였다. 3월에 참지정사 박순필이 죽었다. 겨울 10월에는 병부상서 이영진이 죽었다. 11월에 예부시랑 임항이 죽었다. 무신반란 이후 무신 정권을 지탱하는 데 크게 역할을 했던 인물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특히 무신난 당시에 행동대원으로 활약했던 인물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남으로써
고려 조정의 권력 판도에도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김기섭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무신난을 통해서 직접 행동에 참여했던 그런 하급 무인층들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그 기존의 어떤 그 체제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그들의 불만이 궁극적으로는 여러 차례의 어떤 그런 변화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이의민 집권기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그들의 어떤 그런 요구 조건이랄까 그들의 입장들이 사실 많이 반영되면서 이의민 정권까지 이제 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막상 이제 그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세상을 떠남으로써 이의민 정권 자체로 본다면 사실은 과거의 어떤 그런 그 하급 무인층들의 그런 그 정치적인 입장을 반영해 왔던 그런 어떤 그런 세태가 상당히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 정중부 정권이 고위 무인들을 중심으로 운영돼 왔고, 경대승 정권은 무신난 이전의 상황으로 돌아가려는 복고주의 성향이 있었다면, 이의민 정권은 무신난 당시에 행동파로 활약했던 중하급 무인층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바로 그 행동파의 주역들이 하나둘 사라짐으로써 정치적인 입장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인호 교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당장은 사실은 그 대표적이었던 이민의 권력이 더 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사람들이 죽게 되면서부터. 동시에 거기에는 이민뿐만 아니라 이제 세대가 사실은 바뀌고 있는 거죠. 다음 차기 부분으로 바뀌고 있는데, 그 무신 정권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이제 등장할 수 있는 여지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이 무신 내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결국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나중에 최충호 같은 인물이 뭐 될 수 있을 거는 같습니다만, 그런 인물 말고도 사실은 문신 내부에서도 이제 관계가 없이 새롭게 그 아래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결국 아마 이런 성장 자체가 최충원이 집권하는데 아마 굉장히 그 일조를 하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만들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장의 권력을 다툴 만한 무인들이 하나둘 사라짐으로써 이의민의 권력은 그만큼 강화됐지만, 이제부터 무인 정권의 권력 판도는 1170년의 무신 반란과는 관계가 없는 인물들 쪽으로 기울어가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명종 21년 12월, 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인사를 단행합니다. 두경승에게 판이부사 수국사의 직을 부여할 것이며, 이의민을 판병부사로, 그리고 이혁유를 중서시랑 평장사로, 권절평을 참지정사 판호부사로, 조영인을 참지정사 정당문학 한림학사 승지로 임명할 것이다. 더불어 김영존에게는 지추밀원사의 직을 내릴 것이며,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이의민이 판병부사의 직책을 담당했다는 대목인데, 모름지기 그가 병권을 거머쥔 실세임을 과시한 것입니다. 명종 21년쯤 오게에 대해서 비로소 이제 이민이 그 권력의 핵심 쪽에 더 이제 접근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에서 불려왔을 때 바로 권력의 핵심에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기쯤 돼서 이제 비로소 권력의 이제 핵심으로 부상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 판병부사를 받은 건 그거보다 이제 그 전이죠. 20년 사실 12월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그 권력을 장악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에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기에 오게 되면 이제 비로소 이제 두경순과 이민 그 두 사람이 권력의 가장 중심축 부분으로 이제 자리를 잡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판이부사로 임명된 두경승 역시 예사로운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두경승은 이전에도 여러 번 그 이름이 소개됐었는데요. 그는 이의방 정권 때부터 요직을 담당했었고, 조이총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에도 크게 전공을 세운 인물로서 고려사에는 아무리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일지라도 두경승의 뜻을 꺾지는 못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두경승전을 보면 어느 날 중방의 여러 장군들이 두경승의 집에 모여서 그가 벽상공신에 오른 것을 축하하는 주연을 열었는데, 자자자자, 그럼 이번에는
이 두경승이가 노래를 한 곡 좀 불러보이겠어. 그만 집어치우시오! 어찌 재상이란 사람들이 마치 광대처럼 천하게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불고 할 수 있단 말이오. 나는 그만 가보겠소. 이렇게 판을 깨고 뛰쳐나간 사람은 다름 아닌 이의민이었습니다. 두경승과 이의민은 이처럼 라이벌 의식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열전편 이의민전에는 더욱 흥미로운 기사가 눈에 띕니다. 하루는 이의민이 두경승과 중서성에 같이 앉아서 서로 힘자랑을 하였는데 내가 어느 고을을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이 세다고 자랑을 하고 있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그중 가장 힘세다는 놈을 이렇게 한 주먹에 때려 눕혔지. 이의민이 그렇게 말하면서 주먹으로 기둥을 치자 기둥이 흔들거렸다. 그러자 이번에는 두경승이 나섰다. 한 번은 내가 힘세다는 놈들 모여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빈 주먹으로 후려쳤더니 그놈들이 겁에 질려서 꽁무니가 빠지게 도망치더라니까. 그러면서 주먹으로 벽을 내지르자 주먹이 벽에 파묻혔다. 그 뒤로도 이의민은 두경승과 이를 논의하다가 의견이 충돌하면 주먹으로 기둥을 치면서 두경승 니놈이 무슨 공이 있다고 나보다 더 높은 지위를 차지하고 앉아있는 게냐? 이렇게 소리를 지르기 일쑤였고 두경승도 지지 않았다. 그래서 조정의 문신들은 이의민과 두경승을 두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시를 지어서 조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외 이흥두 흐련 진제보 황각 3~4년 권풍 1만고. 풀이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이가와 두가가 무섭더라. 위풍이 당당해서 진짜 재상 같거든. 환각에 앉은 지 3~4년에 주먹바람은 1만 번도 더 불었다네. 문헌사료에 따르면 이의민도 두경승도 피차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였던 것으로 나타납니다. 글쎄요, 어차피 역사의 기록자는 문신들이었기 때문에 당대 고려 조정의 최고 권력자 두 사람이 주먹을 휘두르며 힘자랑을 했고 문신들이 시를 읊어서 그들을 놀렸다는 이 기록 역시 무인 권력자들을 폄하하기 위한 의도가 개입되지는 않았을까요? 그건 그렇고 경대승이 죽고 나서 경주에 도피해 있던 이의민이 명종의 요청에 의해 개경으로 올라온 뒤부터의 고려 조정의 권력을 역사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의민 정권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러나 앞에서 소개한 일화에서는 두경승이 이의민과 막상막하로 힘겨루기를 한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이의민이 조정의 권력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는 못했다는 얘기가 되고, 따라서 이의민 정권이라고 부르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는데요. 무신 정권이 갖고 있는 원래 태생적인 어떤 이유 부분들이 사실은 그 관련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각자 두경승도 그렇고 이의민도 그렇고 개인적인 기반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적인 기반도 있고 경제적인 기반도 있고 다 그런 기반들을 갖고 일종의 지분을 갖고 참여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이의민 권력 부분이 물론 조금 더 강할지는 모르겠지만 두경승이라고 해서 무시를 못하는 거죠. 과거로부터 쭉 이어왔던 권력 기반이 있기 때문에 이걸 뭐 한꺼번에 없애고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게 되면 그게 꼭 이민 정권이라고 얘기를 이제 붙여야 되느냐는 부분은 이제 조심스럽게 그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광운대 김인호 교수의 견해가 이러한데, 부산대 김기섭 교수는 사료상에 나타나는 그런 일화를 두고서 이의민의 입지가 약했을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위 어떤 그런 무인청이라든가 그다음에 문신청이라든가 그다음에 하급 무인청 이런 청들이 골고루 사실은 굉장히 등용이 되고 또 그들의 어떤 그런 조화랄까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의민 정권이 사실은 유지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 이의민 정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역시 이제 이 병부의 권한을 자기가 이제 수중에 가지고 있으면서 소위 이 무력적으로 나름대로 일단 그런 그 고려 조정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입지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또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조금 더 배후에 있으면서 전체를 어떻게 보면 그 총괄해 나가는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를 기용함에 있어서 국왕의 지위에 있는 명종 역시 미약하나마 나름의 영향력은 행사했을 것이라고 김기섭 교수는 얘기합니다. 중방도 있고 장군방도 있고 낭장방도 있고 해서 소위 무인청들 가운데서도 고위 무인청, 중간 무인청, 또 하급 무인청마다 나름대로 자기들의 어떤 그런 소위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기구가 사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구들이 이제 대표는 역시 중방이긴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이제 밑에 장군방이라든가 또는 낭장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의견들을 전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 이제 왕위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이의민의 그런 의도대로 상당 부분이 움직였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명종의 어떤 그런 입장도 전혀 배제되었다라고는 이제 볼 수 없고 말하자면 무인들을 대표하는 이의민과 국왕인 명종과의 연관관계 속에서 인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명종 23년, 서기로는 1193년 5월. 대왕 폐하, 지금 남방 이곳저곳에서 도적의 무리가 들고 일어나 주현을 습격하여 약탈을 일삼고 있다 하옵니다. 남방에서 도적대가 들고 일어났다 하였느냐? 애매하게 남방이라 하지 말고 남방 어디인지 상세하게 고하도록 하라. 반란의 무리들 가운데서 그 세력이 특히 강한 곳은 운문과 초전이옵니다. 운문하고 초전에서 도적 무리의 두목은 어떤 자들이라 하더냐? 운문의 반역 수계는 김삼이라는 자이오며 초전은 효심이라는 자라 하옵니다. 반역의 무리들이 더 커지기 전에 그 역당을 토벌해야 할 것이다. 대장군 전존걸은 군사를 이끌고 남방으로 가서 도적의 무리를 토벌하도록 하라. 예, 대왕 폐하. 여기에서 반란의 세가 강한 두 지역으로 거론된 운문과 초전은 대체적으로 경상북도 청도와 울산 지역으로 비정됩니다. 김삼이가 일어났던 운문이라고 하는 곳은 지금의 이제 경상도 청도에 아마 운문사를 중심으로 한 그쪽 지역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름 자체에서 삼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어간 것으로 봐서 이 보나마나 불교의 어떤 절과 좀 일정하게 관련이 되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분들도 좀 많고요. 효심 같은 경우에는 이 초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일어났는데 이 초전은 지금의 이제 울산 지역 부분으로 일어납니다. 이 시기에 대규모로 이제 반란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 부분에 대해서는 뭐 기록상으로 나오는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이 반란이 중요하게 된 것은 지역이 약간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제 나중에 연합전선처럼 구축이 돼서 이제 등장한다는 부분에 특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주목하고 있고요. 망이와 망소이가 공주의 명학소를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킨 때가 1176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17년 동안 농민들이 봉기했다는 별다른 기록이 없다가 1193년에 이르러서 운문과 초전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그 17년 동안에는 별다른 농민 항쟁이 없었을까요? 김인호 교수와 김기섭 교수는 비록 문헌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농민 봉기가 꾸준하게 이어져 왔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망이 망소이에 난 이후로부터 기록에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뭐 농민 봉기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그렇게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되게 그래서 기존 연구에서도 그 시기를 일종의 뭐 준비기라고 뭐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요. 당시 묘하게도 기록상에 이 등장하고 있는 대규모 봉기는 이제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제 이 소소하게 조그만 도적 집단들 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등장을 하고 있는 거로 봐서 명종 23년, 그러니까 이 효심이나 이런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대규모 봉기는 뭐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종 신종대는 전체적으로 같은 어떤 시대의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의민 정권기에 들어와서 상대적으로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과연 그것이 없어졌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각 지역에 일어나는 어떤 그런 뭐 남적이라고 표현된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초적이라고 표현된다든가 하는 이런 어떤 그 소위 반발 세력들, 이런 여전히 존재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좀 큰 굵직굵직한 사건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명종 신종 때의 고려 사회의 정치적 상황으로 본다면 충분히 다양한 어떤 그런 초적의 저항이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운문과 초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한 군사의 총지휘자는 대장군 전존걸이었고, 그 휘하에 이지순, 이공정, 김척후, 김경부, 그리고 노식 등 5명의 장군들이 지휘관으로 참여했는데, 여기에서 장군 이지순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지순은 바로 최고 실세인 이의민의 아들입니다. 어쨌든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출정했던 중앙조정의 군사들은 패전을 거듭하게 되는데,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서는 그 패전의 원인이 이의민과 그의 아들 이지순에게 있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의민이 일찍이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자신의 양편 겨드랑이에 오색무지개가 일어났으므로 커다란 자부심을 가지게 됐다. 또한 옛 참소에 용의 자손이 12대 만에 끊어지고 18자가 나올 것이라는 말이 있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감히 왕을 바라보게 됐다. 용의 자손, 즉 고려 왕건으로부터 비롯된 왕통이 끊어지고 18자가 새로 등장한다는 얘긴데요. 여기에서 18자란 오얀 리자를 파자한 것입니다. 10자에 8팔을 합하고 그 밑에 아들 자자를 받치면 이의민의 성씨인 이자가 되는데, 쉽게 말해서 이의민은 고려에 새로이 이시왕조가 탄생할 것이라는 도참설을 믿고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것일까요? 이의민은 왕위를 바라보게 되었는데 자기의 출신지가 경주였으므로 내심으로 신라를 다시 일으킬 뜻을 가지고 김삼이, 효심 등과 내통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지금의 경상도 청도와 울산 지역에서 김삼이와 효심이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킨 배후에는 바로 이의민이 있었다,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조정의 군사를 이끌고 작전에 참여한 이의민의 아들 이지순은 어떠한 행보를 보였을까요? 이지수는 만족을 모르는 욕심쟁이여서 적에게 재물이 많다는 말을 듣고 그것을 낚아채려고 비밀리에 적과 연락을 하여 의복, 식량, 신, 버선 등의 물자를 주었고, 적은 그 대가로 금은 보화를 보내왔다. 이런 과정에 군사 비밀이 누설되어서 여러 번 패전을 초래하였다. 말하자면 이의민의 아들 이지순이 자신이 토벌해야 할 적의 무리에게 오히려 군수품을 빼돌리고 군사 비밀을 누출해서 중앙조정에서 내려간 군사가 패전을 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이런 상황이었으니 진압군의 총사령관격인 대장군 전존걸로서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었겠죠. 전존걸은 본래 지략과 용맹으로 이름난 장수였으나 사태가 이렇게 되니 울분을 참지 못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적행위를 한 이지순의 반역행위는 마땅히 법으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헌데 내가 대장군으로서 이지순을 법으로 다스려 처치한다면 필시 그의 부친이 날 죽일 것이 아니겠는가? 그대로 놔두자니 반란 세력의 기세가 더 치열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죄를 장차 누가 감당하겠는가?
전존걸은 기양현에 이르러서 드디어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전존걸이 이지순의 이적 행위에 대해서 한마디 항변도 못한 채 혼자서만 분통을 터뜨리다가 죽어버렸다는 대목이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고려사의 기록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사신은 이러한 평가를 붙여놓았습니다. 전존걸이 왕명을 받아 출정하였으니 살리고 죽이고 상 주고 벌 주는 권한이 모두 그의 손안에 있었다. 이지순이 적에게 군사의 기밀을 누설하는 것을 알았으면 그를 목베어서 군중에게 돌려야 했거늘 그리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음인을 두려워하여 독약을 마시고 죽음에 이르렀으니 비겁함이 이보다 심할 수 있겠는가. 물론 이것은 명종실록을 기술했던 고려 사신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역사학자들은 이 대목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여기에는 조금 좀 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당시 이지수는 같은 지역, 비슷한 지역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대개 이런 경우를 토벌할 때 처음에 협상부터 먼저 하는 거죠. 항복할 수 있는 조건이나 이런 부분을 제시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이 이게 내통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좀 과장돼서 얘기가 됐던 것 같고요. 왜 그러냐면 이민 자신이 이미 권력에 상당히 지금 접근해 있고 거의 뭐 집정자이듯이 하는데 일부러 이 사람들 동원해서 반란을 일으킬 이유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일부러 뭐 이 사람들과 내통해서 이게 따로 뭐 중앙 정부를 위협하거나 그럴 필요 없이 차라리 그럴 바에는 본인이 자기의 기반을 이용해서 뭐 국왕을 갖다 없애버리거나 뭐 이렇게 도 되는데 당시 이의민이 고려 조정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세력이 이의민을 타도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켰다면 모를까. 그 자신이 반란을 배후 조종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또한 설령 그가 왕위를 꿈꾸었다 할지라도 중앙조정의 포진에 있는 자신의 세력으로 왕을 무너뜨리면 될 것인데 멀리 동남쪽에 있는 세력으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키도록 배후 조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김인호 교수의 분석입니다. 김기섭 교수 역시 비슷한 견해를 피력합니다. 실질적으로 이의민이 어쨌든 그 권력을 잡고 있는 상황이고 또 설사 자기가 그 왕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주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되기에는 상당히 여러 지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 여건적으로 볼 때는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측면이 많은 거죠. 이의민의 어떤 그런 이지순을 통한 김삼이라든가 초전의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지원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최충원 정권기에 이의민의 어떤 그런 반란이랄까 역모랄까 이런 것들을 소위 조금 엮어내기 위한 어떤 그런 기술일 수도 있겠다. 이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이의민은 최충원에 의해 살해되고 새롭게 최충원 정권이 출범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명종도 강제로 왕위에서 쫓겨납니다. 바로 그 최충원 정권기에 명종실록이 씌어졌을 것인데 최충원이 자신의 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의민이 왕위를 노리고 반란 세력과 내통했다는 식으로 꾸며서 기술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그 반란 사건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란 진압을 위해 출정하였던 이공정과 김경부 등도 역시 적을 치다가 패전하였다. 아니 되겠다. 토벌군을 다시 편성해서 보낼 것이다. 상장군 최인을 남로 병마사로 임명할 것이며 대장군 고용지를 도지 병마사로 임명할 것이니 두 병마사는 장군 김존인, 사량주, 박공습, 백부공, 진광경 등을 거느리고 가서 반역의 무리들을 토벌하도록 하라. 이렇게 되자 이른바 남방 초적의 두목들이 하나둘 투항을 해옵니다. 이듬해인 명종 24년 2월에 운문에서 반란을 일으켰던 김삼이가 항복을 해오자 그를 참수했고 좌도 병마사라는 인물을 띠고 출정한 최인이 강릉 지역에서 잠복해 있다가 반란군을 크게 무찔러 이김으로써 운문과 초전에서 일어났던 반란 사건은 그 기세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남쪽의 여러 지역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났다는 기사는 자주 나타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고려사나 고려사 저료에 나타난 이의민과 그 일가에 대한 기사들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음인이 정사를 독단으로 처결하면서부터 누구든 재물만 가지면 무슨 벼슬이나 다 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조정의 신하들 가운데 감히 누구도 입을 열지 못하였다. 주민들의 집터를 강탈하여 자기 집을 대규모로 건축하였고 타인의 토지를 강탈하여 마음대로 포악을 부리니 모두가 무서워 떨었다. 뿐만 아니라 이음이는 일찍이 낙타교에서 저교에 이르는 둑을 여러 척의 높이로 쌓고 좌우편에 버드를 심었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일컬어 새로울 신자, 길 도자의 신도재상이라 불렀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낙타교라는 다리는 본래 이름이 만부교였습니다. 서기 942년에 거란이 30명으로 구성된 사절단을 고려에 보내오자 태조 왕건은 거란이 발해를 멸망시킨 점을 들어서 거란과의 교빙을 끊어버렸으며 거란에서 온 사신들은 먼 섬으로 귀양 보내고 그들이 타고 온 낙타는 만부교 아래 메어놓아 굶어 죽게 만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그 다리를 낙타교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의민이야 고려 조정의 최고 실세였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고려사의 기록을 보면 이의민의 처와 그 자식들의 비행이 지나치리만치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이의민의 처 최씨는 성품이 흉악하고 질투심이 강한 까닭에 집에서 부리던 여종을 때려 죽인 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남자 종과 간통을 하기도 하였다. 이의민은 그 종을 쳐 죽이고 처는 축출하였다. 쫓겨난 최씨 부인과 이의민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어서 승선 이현필에게 시집을 갔던 모양인데 고려사는 그 딸에 대해서도 대단히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의민의 딸은 음탕한 품이 제 어미와 같았으므로 남편 이현필은 더러워서 동거를 하지 않았다. 이현필의 아들 이진옥은 별장으로 있었는데 그 역시 대단히 광포하고 교활했다. 이의민의 딸이 더러워서 그의 남편 이현필이 동거를 하지 않았다고 했으면서도 그들 부부에게서 태어난 아들이 교활하다고 적고 있습니다. 상당히 악의적인 의도를 읽을 수 있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이의민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는데 둘째 아들 이지영과 셋째 아들 이지광이 특히 악행이 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경영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바로 그런 점에서 이제 사실 이 무인들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들이 이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자기 정권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는 어떤 플랜들이 있으면 이런 짓들을 하지는 않을 텐데요. 결국은 이제 앞에 그 겪었던 집정자들의 똑같은 전철을 다시 밟게 되는데요. 재밌게도 이민의 아들이 세 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지순, 이지영, 이지광인데 특히 이지순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지영과 이지광인데요. 두 사람은 당시의 사람들도 굉장히 그 부정적으로 봤었던 거죠. 쌍도자라고 이렇게 붙였는데 우리말로 좀 풀이를 하게 되면 쌍칼 자식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쌍칼 자식으로 손가락질을 받은 두 아들 중에서 이지영의 악행은 열전편 이의민전에 상세히 올라와 있습니다. 이지영이 삭주의 분도 장군으로 있었는데 관례에 의하면 장군은 반드시 병마사의 지위를 받은 연후에 도내를 순행할 수 있었으나 이지영은 제멋대로 드나들었다. 한 번은 한문지후 최신윤이 왕의 명을 받고 삭주에 왔는데 당신이 임금의 명을 받고 이곳 삭주에 왔으니 나 이지영이가 마땅히 영접을 나갔어야 하는데 나가지 않았다. 이래서 지금 불만이 있는 것인가?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는 것은 아니나 어명을 받고 온 국왕폐하의 사신인 만큼 마땅히 예를 갖춰서 대하는 것이 합당한 처사. 뭐라? 네 놈이 어명을 받고 왔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다 이놈! 폐왕의 사신이라 하지 않았는가? 말씀을 가려서 하지. 야 이놈! 당장에 요자를 내줄 것이야! 거기 서라 이놈! 이지영이 갑자기 최신윤을 틀어잡고 때려 죽이려 하다가 힘이 들어 잠시 숨을 돌리는 사이에 최신윤이 도망쳤다. 그러자 이지영은 최신윤의 의복과 휴대품을 불사르고 그와 함께 왔던 부하 한 명을 죽였다. 이지영의 악행은 거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고려사 열전편 이의민전에서는 이지영은 아무개의 처가 아름답다는 말을 들으면 그 남편이 외출한 틈에 협박을 하여 정조를 유린했으며 노상에서도 아름다운 부인만 보면 꼭 사람을 시켜서 납치해서는 더럽히고야 말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지영의 이런 악행은 그의 아버지인 이의민도 말리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일찍이 이지영은 결룡 박공습과 화원옥이라는 기녀를 두고 쟁탈전을 벌였는데 감히 내 계집을 넘보다니 박공수비 이놈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단칼에 요절을 내줄 것이야. 이지영은 칼을 뽑아들고 박공습을 죽이려고 궁궐 문 앞까지 쫓아왔다. 내 이놈! 여기가 어디라고 칼을 들고 설치는 것이냐? 내 대왕 폐하께 네 놈을 엄벌에 처하도록 주청을 드리고야 말 것이다. 그러나 이의민이 자기 아들 이지영을 처벌하도록 왕에게 청원을 했으나 명종이 윤호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의민의 자제들이 물론 그 각각 사람들마다 이제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성격이랄까 어떤 개성이 있다라고 보는데 역시 이제 그 이의민의 어떤 그런 출신, 성분, 기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과 무관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은 이 자리에까지 올라왔던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제들도 소위 어떤 그런 환경에 커왔지 않았을까. 또 실제로 자기 아버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 그 자식들의 어떤 그런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봅니다. 이의민의 세 아들 중에서 맞이인 이지수는 두 동생의 그런 행태가 한편으론 걱정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의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미한 가문에서 태어나셔서 장상의 지위에까지 오르셨으면 마땅히 자손들을 바른 방향으로 교양해서 부귀를 유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자손들의 횡포가 극에 달해서 무 사람들에게 원한을 사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그 화가 반드시 눈앞에 닥쳐올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민은 좌충우돌 악행을 일삼는 자기 자식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김인호 교수는 이의민이 이지영의 그러한 행태를 일정 부분 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합니다. 자기 동생들이 결국 문제가 되게 되면 횡포하게 되면 앞서의 전철을 밟게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이민 같은 경우에는 이들을 그 제지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아마 그런 이유에는 뭐 자기 자식이니까라고 하는 부분들도 아마 개인적으로 깔려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 두 아들 자신들이 경제적인 이익 취득에 굉장히 그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 부분 자신이 그 본인 이민한테는 이 권력 기반을 유지하는 부분에 경제적인 부가 사실은 필요한 것들이죠.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도 줘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기반들을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일부러 사실은 어느 정도 눈 감아주는 그런 측면도 사실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나치게 적나라하게 역사서에 서술되어 있는 이의민 일가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을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문제점에 봉착하게 됩니다. 김기섭 교수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기록상에 나타난 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런 기록이라는 것 자체가 이의민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이 부정적 요소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그런 기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기록이 가지고 있는 한계일 수도 있고 기록의 선택에서 오는 또 오류일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의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건 아니다. 다시 말하자면 역시 역사 기록은 그 시대 상황, 여러 가지 여건, 어떤 정치적 의도와 동기 이런 것들을 해석하는 가운데서 좀 분별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합니다. 명종 26년, 서기로는 1196년 4월에 고려 조정의 권력 판도가 뒤바뀌는 한바탕 회오리가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발단이 된 것은 우습게도 비둘기 한 마리였습니다. 당시에 최충수는 정팔품의 무관이었는데 퇴근해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신이 기르던 비둘기가 없어진 것을 발견합니다. 이지영이 가져간 것이죠. 뭐라? 이지영이 그놈이 내가 애지중지 기르고 있는 비둘기를 기어코 가져가 버렸단 말이지. 이 못된 작자를 가만두라 봐라.
기록에 의하면 최충수 역시 용맹스럽고 사나운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기야 아무리 자기의 비둘기를 빼앗아갔기로 천하의 이의민의 아들을 혼내주겠다며 득달같이 달려갈 정도라면 평범한 인물은 아니었겠죠. 장군 이지영은 당장 나오시오. 어떤 놈이 겁이 없이... 최충수 내 놈이로구나. 아, 잔말 말고 내 비둘기를 당장에 내놓으시오. 만일 돌려주지 않으면... 고려사 저료에는 최충수가 이지영에게 한 말이 대단히 패려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리 분별이 없이 거칠고 흉포하게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계급으로 따지자면 이지영은 장군이었으므로 정팔품에 불과한 최충수로서는 함부로 상대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최충수 내 이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함부로 들이닥쳐서 폐악을 부리는 것이냐? 여봐라! 저놈을 당장 오랏줄로 묶어라! 잠깐! 내 비록 팔품에 불과하나 나라의 녹을 받는 무관일진데 어찌 천한 하인들을 시켜서 내 몸에 손을 대게 하겠다는 것이오? 나를 결박하려거든 장군이 직접 하시오. 그놈 봐라. 기백 한 번 좋구나. 너희의 그 기백이 기특하여 돌려보내줄 것이니 은혜 입은 줄 알고 돌아가거라. 최충수는 비둘기를 돌려받지 못한 채 별 도리 없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형님, 긴히 드릴 말씀 있습니다. 무슨 말인데 그러느냐? 최충수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무인으로서 정오품벼슬에 해당하는 섭장군 최충원이었습니다. 형님, 지금 이의민을 비롯한 그 집안의 내 부자는 실로 이 나라의 도적들입니다. 제가 그 자들을 어찌하겠다는 것이냐? 그 자들을 죽여버리겠습니다. 뭐라? 그 자들의 포악함이야 모르지 않으나 어찌 그리 경솔하게? 아니 될 말이다. 경고망당했다가는 패가 망신을 면치 못할 것이니. 내 뜻은 이미 결정됐으니 형님이 말려도 그만둘 수 없습니다. 네가 기어이. 결국 최충원 역시 동생 최충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거사를 감행하자는 데 찬동합니다. 때마침 명종은 보제사라는 사찰에 갔는데 이 의미는 마땅히 어가를 호종해야 함에도 그것이 귀찮았던지 병을 칭탁하고서는 남몰래 미타산에 있는 자신의 별장으로 갑니다. 나는 이쪽에 숨어 있을 테니 너희들은 저쪽 대문 옆에 잠복해 있다가 의민이 별장을 나오거든 해치는 거다. 알겠느냐? 예, 걱정 마십시오, 형님. 이때 최충원과 행동을 함께한 사람들은 그의 동생 최충수와 생질 박진재 그리고 집안 친척인 노석승 등이었습니다. 별장에서 휴식을 취한 이의민은 최충원 일행이 대문간에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줄도 모르고 문 밖을 나와서 말에 오르려 했는데 나라의 도적 이의민은 내 칼을 받아라! 너는 누구냐? 이의민이 말에 오르려는 찰나에 최충수가 돌진하여 공격했으나 이의민이 몸을 피했다. 그때 최충원이 곧장 달려들었다. 어디 피할 수 있으면 내 칼도 피해 먹어라. 이민의 수하들은 들어라. 니놈들이 받들던 이민은 보다시피 목이 달아났다. 니놈들도 함께 죽고 싶으냐? 이의민의 종 수십 명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흩어졌다. 석송이는 이민의 목을 들고 가서 저작거리 효수하라. 예. 우리는 대왕께 상황을 보고하고 이민의 아들 녀석들을 무찌를 것이다. 가자. 한편 보제사로 행차하던 국왕의 어가 행렬은 어찌 됐을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어찌된 일이기에 어가를 호종하던 자들이 이 혼비백산하는 것이냐?
대왕폐하 큰일 났사옵니다. 무슨 일인데 그러느냐? 판병부사 이의민이 살해되어서 수급이 지금 저작거리에 내걸려 있다옵니다. 아이 뭐라? 판병부사를 죽인 자가 누구라 하더냐? 아직 잘 모르겠사옵니다. 어간을 돌려라. 궁궐로 돌아가야겠다. 서두르지 않고 뭐하들 하는 게야? 한편 최충원과 최충수는 칼을 뽑아들고 말을 달려 궁궐 쪽으로 향하다가 내거리에 이르러 감행령 장군 백존유를 만났는데 고려사 조례에는 최충원이 사실대로 알리자 백존유가 즐거이 그들을 따라 군졸들을 불러 모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임금을 호종했던 이의민의 두 아들 이지순과 이의광은 군사를 거느리고 출동하여 최충원 일행과 마주칩니다. 배양무도한 의민의 아들이 저기 있다. 저들을 척살하라! 그러나 최충원을 따르는 군사의 수가 많은 것을 보고는 말머리를 돌려 도망칩니다. 드디어 최충원이 군사를 거느리고 궁궐문에 이르러 이렇게 고합니다. 대왕폐하! 불충한 신하였던 이민은 일찍이 의종대학을 시역한 죄인으로서 백성들을 해치고 왕위를 넘보는 등 반역을 꾀했기에 신등이 미워한 지 오래되었사옵니다. 이제 국가를 위하여 도발했사오나 다만 기민이 누설될까 염려되어 미리 어명을 청하지 못하였으니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그러자 명종은 최충원을 위로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폐하, 신최충원, 대장군 이경유, 최문청 등과 더불어 이민의 나머지 무리들을 도발하겠사오니 유로하여 주시옵소서. 알겠소. 그렇게 하시오.